이제 그만 우리 인생에서 나가달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잔치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들은 멈춰섰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케이크를 자르며 웃고 있던 그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받아본 생일 잔치였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아들 뒤에 서 있고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세요?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의 발이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40년 전 제 등에 엎여 잠들던 그 아기가 지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수군거림 사이로 며느리의 차가운 웃음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한겨울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살배기 아들이 방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빨리 오라는 말에 저는 아들을 업고 뛰쳐나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녹아내렸습니다.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등에 엎인 아들이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 시간이 없구나. 이 아이부터 챙겨야 하는구나.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울어도 저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들이 제 치맛자락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병원비, 장례비 내고 나니 통장엔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는 4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에 전화했지만 동생들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시댁에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재운 뒤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들을 업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벌써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일 나르는 아저씨, 생선 손질하는 아주머니,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종이가 보였습니다. 설거지 구함, 시급 3,000원.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네, 엄마, 설거지 하려고? 네, 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해서요. 애는 어쩌고? 등에 업고 일하겠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애가 다치면 어떡해? 조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봐. 그날부터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등에 아들을 업고 뒤편 작은 방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겨울이라 얼음장 같았습니다. 손을 담그면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24,000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면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밥을 사 먹고 기저귀를 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배고프다고 울면 저는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제 것은 국물만 마셨습니다. 아들이 먼저였습니다.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보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도 사귀고 놀기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치원 보내고 나니 돈이 더 빠듯했습니다. 저는 일을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무, 배추, 파를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2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유치원 끝나고 혼자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혼자 있는 게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엌에 앉아서 다음날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들 유치원 도시락, 계란 반쪽, 김치, 밥. 그게 전부였지만 정성껏 쌌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에 누우면 허리가 쑤셔서 잠을 못 잤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참았습니다. 병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새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10,000원짜리 운동화였지만 아들은 좋아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들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친구도 생기고 축구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학교 준비물, 체육복, 급식비.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돈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일을 또 하나 늘렸습니다.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더 했습니다. 손이 더 갈라졌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가 나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학교 갈 때 웃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춘기가 왔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방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저는 섭섭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아들이 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어 학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비쌌지만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다니니까. 저는 시장 떡집에서 일을 더 했습니다.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학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휘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300만 원. 저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3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키가 제 어깨를 훌쩍 넘었습니다. 목소리도 완전히 어른이 됐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했습니다. 지각도 안 하고 학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대학 입시 때 아들이 2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4년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이었습니다.
축하한다며 삼겹살을 사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아들이 웃었습니다. 등록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붙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 2년 동안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고 아들 생활비도 줘야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남편 없이도 이 아이를 여기까지 키웠구나. 이제 취직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복 하나면 그걸로 됐습니다. 이 아이만 잘 크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앉아 손을 보았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 주름이 깊게 파인 손, 이 손으로 이 아이를 키웠구나.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취직하고 제 노력이 보답받는 날이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취직이 안 됐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장 넣었지만 면접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찾으면 된다고,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고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허리는 더 아팠지만 병원은 못 갔습니다. 그저 파스만 붙이고 버텼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백수였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만 보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취직이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들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28살 여자였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옷차림이 깔끔하고 말투도 또박또박했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서 와요. 밥 먹고 가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상을 차려놓으니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약간 굳어 보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그 여자는 계속 아들만 봤습니다. 저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말에만 대꾸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조금 차가운 것 같은데. 하지만 처음 만난 거니까 어색한 게 당연하겠지. 그 뒤로 그 여자가 가끔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저는 밥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항상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웃긴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취직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여자 쪽 부모님이 도와주신대요. 집도 마련해 주시고 생활비도 보태 주신다고. 저는 취직하면서 천천히 갚으면 된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자 집안이 형편이 괜찮다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아들도 행복하다는데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고 그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럼 저도 이제 조금 쉴 수 있겠구나.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예단, 예물, 혼수. 저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대출 이자 갚느라 거의 다 썼습니다. 통장엔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여자 쪽에서 예물값을 500만 원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예물을 사서 전달했습니다. 여자 어머니가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요즘은 보통 1,000만 원은 하던데. 저는 죄송하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그래도 마음은 고마워요. 우리가 집도 마련해 줄 테니까. 대신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참견하지 말라는 뜻.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신경 안 쓰겠다고.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산 검정 한복을 입었습니다. 10만 원짜리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여자 쪽 하객들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이 아이를 여기까지 키웠구나.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혼자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절을 했습니다. 저는 대추와 밤을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받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여자 쪽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였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장만해 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편하실 때 가끔 놀러 오세요. 미리 연락 주시면 좋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리 연락하라니. 제 아들 집인데 미리 연락을 해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도 이젠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아들은 남의 사람이 됐구나. 며느리 집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밥 먹었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목소리가 시큰둥했습니다. 밥 한 번 먹을까?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바빠서요. 다음에요. 다음 주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바꿔줄래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자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한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자주 전화하시면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신혼인데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전화를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그것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명절 때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반가웠습니다. 밥 해놨어. 들어와. 며느리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못마땅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밥을 차려놨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재료를 사느라 10만 원을 썼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물을 마셨습니다. 짜네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며느리가 아들을 봤습니다. 우리 빨리 먹고 나갈까? 약속 있잖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히 가. 아들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집이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상 위에 남은 음식들.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치우며 눈물이 났습니다. 석 달 뒤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미리 전화했습니다. 며느리가 시큰둥하게 좋다고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한 잔 내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져온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좋아할까 싶어서 장조림 만들어 왔어. 며느리가 봤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해 먹어요. 나트륨 많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맛은 있을 텐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그런 옷은 안 입어요. 갑자기 옷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본 것입니다. 시장에서 3만 원짜리 티셔츠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가끔 오는데 어머님이 그런 옷 입고 오시면 좀 그래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말은 웃으면서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옷이 초라해서 창피하다는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았다고 다음엔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님, 저 곧 약속이 있어서요. 30분도 안 돼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아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갔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있지만 어머니는 없는 집이 됐구나. 제가 낳은 아들인데 이젠 제 아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는 아들.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며느리. 저는 그 사이에서 조심스러워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제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온 인생이었으니까요. 화려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도 자주 못하고 방문도 못했습니다. 명절에만 짧게 보고 그것도 빨리 헤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도 줄어들고 표정도 무뚝뚝해졌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잃었구나. 평생을 키워서 결국 남의 집 사람으로 보냈구나.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하지만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차갑지만 아들을 잘 돌봐주면 그걸로 됐다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70이 됐습니다. 70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도 한 번쯤은 잔치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 평생을 남의 잔치 음식만 날라주며 살았습니다. 한 번쯤은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다 떡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돌잔치 떡이 보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 예쁜 포장. 그 옆엔 칠순 떡도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잔치 음식만 날라주며 살았습니다. 돌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 다른 사람들의 기쁜 날을 위해 제 손을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잔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 70입니다. 칠순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들이 칠순은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크게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 며느리랑 밥 한 끼 먹으면 됐습니다. 얼굴 보며 이야기 나누고 웃고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떡집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70년이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으니 이번 한 번쯤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부담 준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달이 생일이니까 이번 주엔 말해야 했습니다. 토요일에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괜찮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응, 잠깐 왔어. 저는 가져온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장조림 만들었어. 좋아하잖아.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대요. 아, 그래?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땐 잘 먹었는데.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다음 달이 엄마 생일인데.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저는 한번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잔치랄 것도 없지. 그냥 밥 한 끼 하는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누가 잔치해요?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반지 하나라도 사주죠.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저는 잠시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반지는 됐고 난 그냥 얼굴 보고 밥 한술 뜨는 게 좋다.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은 참 옛날 사람이시네요. 그리고 팔짱을 꼈습니다. 아들이 눈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요즘 다들 안 해요. 그냥 조촐하게 우리끼리 밥 먹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 말하는 거야. 크게 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밥 한 끼.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나는 별로 내키지 않지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과 저만 남았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그 한숨 소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짐이 되는구나. 부담이 되는구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해드릴게. 대신 너무 기대하지 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는 안 해.
그냥 마음만으로도 고맙지. 아들이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저 나가봐야 해서요. 약속이 있어요. 알았다. 가봐. 저는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며느리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칠순 잔치를 한대. 요즘 누가 그래? 진짜 옛날 사람이야. 그 소리를 듣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웃으며 걷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누군가와 웃으며 걷는 모습이 저는 언제 그렇게 걸어봤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부엌에 앉았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승낙했습니다. 잔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그 표정이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싫어했습니다. 목소리로 느껴졌습니다.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짐이어도 부담이어도 그냥 얼굴만 봐도 좋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장소 잡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고맙다고 답장했습니다. 아들은 읽은 표시만 남기고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한복 한 벌이 보였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얼룩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일 좋은 옷이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10,000원이 들었습니다. 세탁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얼룩은 완전히 안 지워질 수도 있어요. 괜찮다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한복을 찾으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해졌습니다. 아저씨가 잘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바랜 한복.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걱정됐습니다. 또 옛날 사람이라고 할까? 또 옷이 이상하다고 할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사흘 전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하객이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많지 않아요. 10명 정도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장 아주머니들한테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제 칠순 잔치예요. 오실 수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축하한다며 좋다고 했습니다. 떡집 사장님도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케이크는 저희가 준비할게요. 작은 거로요. 그 문자를 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작은 거라는 말을 굳이 하는구나. 하루 전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올까? 오더라도 금방 가버리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생에 한 번쯤은 내가 주인공이어도 되지 않겠나?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평생을 남의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 남의 잔치 음식만 날랐습니다.
한 번쯤은 제게도 축하한다고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제가 웃으며 밥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욕심인가 봅니다. 아들에게 저는 부담이고 며느리에게 저는 짐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토요일 아침, 잔치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고 싶었습니다. 옷장에서 한복을 꺼냈습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한복, 색은 바랬지만 정갈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이 한복을 마지막으로 입은 게 아들 결혼식 때였습니다. 그때도 기쁜 것 같으면서 왠지 서운했었는데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저고리를 여미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고름을 매는 것도 오래 걸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바랜 한복을 입은 늙은 여자. 며느리가 보면 또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아직 3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자꾸 말랐습니다. 아들이 웃어줄까요? 며느리가 불편해하진 않을까요?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이날을 기다려왔으니까요. 12시가 됐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리가 무거울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아들한테 아프다고 연락할까? 아니야. 여기까지 왔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손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연회장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연회장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텅 빈 홀이 보였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아들이 정말 올까요? 며느리가 또 차갑게 대하면 어쩌죠?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작은 공간이었는데 저에겐 너무 컸습니다. 앉아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진 손, 주름진 손. 이 손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손으로 케이크를 자를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애 엄마 왔네. 칠순 축하해.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곧 떡집 사장님도 다른 아주머니들도 왔습니다. 다들 축하한다며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직 안 왔습니다. 며느리도.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곧 오겠죠. 분명 올 겁니다. 그렇게 믿으며 저는 문만 바라봤습니다. 1시 50분.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표정이 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을 지나치며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아들을 반겼습니다. 어머, 아들 왔네.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직원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초가 7개 꽂혀 있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촛불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이런 노래를 들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남편 없이도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처럼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게 내 소원이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또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떡집 사장님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 입 먹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아들한테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가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들렸습니다. 아들이 시계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벌써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약속이 있어서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엄마 칠순인데 친구를 만나요?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가볍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먼저 나갔습니다. 아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도 곧 일어났습니다. 애 엄마, 우리도 이만 갈게. 가게 문 열어야 해서. 괜찮아요.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배웅했습니다. 떡집 사장님도 나갔습니다. 금방 연회장이 텅 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은 음식들, 반쯤 남은 케이크,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제 칠순 잔치였습니다. 2시간도 안 됐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정리해도 될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네, 괜찮아요.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언제 다시 들어온 건지 연회장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왜 안 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말 꼭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손님들 앞에서 불쌍한 척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불쌍한 게 아니라 고마운 거라 말한 거야.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마우면 조용히 사세요. 우리 남편 성공한 게 어머님 덕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네. 저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입으로 또 불쌍한 소리 해보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젊은 얼굴, 차가운 눈빛, 제 뺨을 때린 그 손. 순간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참고 살았지, 맞고는 못 산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얼굴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리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물 끼얹었어. 사람들 다 보는데 나한테 욕까지 했다고.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곧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먼저 손을 올렸어.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눈이 이미 분노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청소하던 직원들, 지나가던 손님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저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밀쳤습니다. 발로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엉덩이가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충격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낌, 손님들의 수군거림, 직원들의 발소리.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40년 전 제 등에 엎여 잠들던 그 아기.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 밥 먹이던 그 아이. 손잡고 학교 보내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얼굴로.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날 발로 차는구나. 그 말만이 텅 빈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목이 쑤셨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며느리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연회장이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칠순 잔치가 끝났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날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빨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때린 자리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따가웠습니다. 부엌에 앉았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밀쳤습니다. 발로. 사람들 앞에서. 그게 계속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순간. 천장을 올려다본 순간. 아들의 차가운 눈빛.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손 갈라지고 허리 휘어가며 키웠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인가요? 이게 제가 키운 아들이 할 일인가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울음이 멈추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고 살겠다고.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뺨이 아직도 따가웠습니다. 엉덩이도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눈빛.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눈치 보고 참고 작아지고 그렇게 사는 건 이제 그만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몇 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들. 많진 않았습니다.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전부였습니다. 땅 문서도 꺼냈습니다. 시골에 작은 땅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줄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속옷, 양말, 세면도구, 통장과 땅 문서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신분증도 챙겼습니다. 도장도 챙겼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이게 전부였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옷으로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빨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만져봤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오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운 집, 혼자 늙어간 집, 이젠 떠나야 할 집.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시장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애 엄마 어디가? 가방 들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려 해요. 아주머니가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 가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여기서 떠나려고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토요일 잔치는 잘 됐어? 네, 잘 됐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이젠 좀 쉬고 싶어서요. 아주머니가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고. 아주머니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떡집에도 들렀습니다. 사장님한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사장님도 놀라셨지만 잘 가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라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장을 나왔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시간표를 봤습니다. 여러 행선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강릉행.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표를 샀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70년을 살았던 동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동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샀습니다.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왔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세요?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집에 무슨 일 있었어요? 마지막 문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통장이랑 땅 문서가 없는데 가져가신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것부터 찾는구나. 답장을 쳤습니다. 응, 내가 가져갔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볼게. 전송했습니다. 곧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돈 어떻게 하려고요? 땅은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버스가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들판도 보였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터미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싱그러운 냄새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바다 근처 모텔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싸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하루 4만 원.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파도, 오래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없는 인생, 눈치 보지 않는 인생, 제 마음대로 사는 인생,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깊이 잠들었습니다. 한편 서울에 있는 아들의 집, 며느리가 빈 서랍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재산은 우리 거네요. 어머님이 가져가셨대도 결국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뭐 알아서 돌아오시겠죠. 어디 가봤자 갈 데도 없으실 텐데. 두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곧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아무리 감춰도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투자자들도 손을 뗐습니다. 처음엔 작은 문제였습니다. 납품이 지연되고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커졌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투자금 회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직원 절반이 그만뒀습니다. 석 달째 사무실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쓰러져 잤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모르겠어. 아들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팔짱을 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님 재산이라도 받아냈어야죠.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통장이랑 땅 있잖아요. 그거라도 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게요, 찾아야죠. 며느리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찾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담배가 피우고 싶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라이터가 없었습니다. 침실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방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응, 나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문손잡이에 올렸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아, 미치겠어. 진짜. 회사 망해가는데 남편은 매일 술만 처먹고 며느리가 친구한테 푸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석 달째 연락 끊겼어. 재산 들고 튄 것 같은데. 아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실 그날 내가 먼저 손 올렸어.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칠순 잔치 끝나고 사람들 다 가고 어머니가 자꾸 불쌍한 척하는 게 짜증나서 그만 뺨을 한 대 때렸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한테 물 끼얹은 거야. 근데 내가 먼저 울면서 남편한테 달려갔잖아.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한테 화낸 거지. 아들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그래. 어머니 얼굴에 내 손자국 남았을걸?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서 사과해야 하나? 근데 돈은 받아내야 할 것 같은데. 아들은 문 앞에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서서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 연회장에서 며느리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물 끼얹었어. 욕까지 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아내를 믿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발로 밀쳤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날 발로 차는구나. 엄마가 한 말.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은 상태였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그날 먼저 손 올렸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뺨을 먼저 때렸다며?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전화 들었어요? 다 들었어. 친구한테 자랑하듯 말하는 거 다 들었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먼저 도발했잖아요. 불쌍한 척하면서 도발했으면 때려도 돼요? 70 넘은 노인을 때려도 된다고요?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엄마를 믿지 못했어.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내 아내가 먼저 손을 올렸다고 말했어. 근데 나는 안 믿었어. 당신만 믿었어.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발로 밀쳤어. 사람들 앞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나도 엄마를 믿지 못했어. 그게 내 죄야.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머님 찾아서 사과하고. 사과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사과를 해요. 엄마는 이미 떠났어요. 우리 때문에.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친정에 갈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이혼해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 텅 빈 마음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모든 게 끝난 하루였습니다. 회사도 결혼도 그리고 엄마도. 엄마. 그 이름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 계세요, 엄마? 아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후회와 함께 새벽 5시 강릉의 작은 골목. 한 여자가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에 살지 않았습니다. 강릉 바닷가 근처 작은 골목에 자리 잡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3평짜리 가게였습니다. 테이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찬만 파는 곳이었습니다. 장조림, 멸치볶음, 김치, 된장. 평생 시장에서 배운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손맛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에 3~4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맛있다고, 집밥 같다고, 어머니 손맛 같다고. 2달째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여 명, 석 달째 20명. 반년쯤 지나니 가게가 작았습니다. 옆 가게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6평으로 넓혔습니다. 1년째 저는 직원을 1명 뽑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2년째 가게가 또 커졌습니다. 10평짜리 가게로 이사했습니다. 직원도 3명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마음 맛이 나요.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 기뻤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아침 방송에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입소문 난 맛집을 소개하는 코너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방송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권했습니다. 어머니 하세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승낙했습니다. 촬영 날. 아침 일찍 방송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니 괜찮았습니다.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맛있는 이유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은 정성으로 짓는 거야. 사람도 그래. 리포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언이시네요. 방송이 나간 뒤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섰습니다. 저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힘으로 사는 게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미안해할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저녁이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돌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3년째 되던 해, 가게 앞에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반찬 정성으로 짓습니다. 그 간판을 보며 웃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정성으로.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구나. 이제 행복하구나. 한편 서울. 좁은 고시원 방. 남자 하나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3년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회사는 망했습니다.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혼도 했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한 달 40만 원.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낮에는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끼니를 걸을 때도 많았습니다. 라면으로 때울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도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작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침 방송 재방송이 나왔습니다. 지역 맛집 소개 코너였습니다. 화면에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장조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라면을 먹다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젊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비결이 뭐예요?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은 정성으로 짓는 거야. 사람도 그래. 아들은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자막이 나왔습니다. 강릉 반찬. 주소도 나왔습니다. 아들은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엄마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예전에 봤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눈치 보고 조심하고 작아지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밝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없이도, 아니, 저 없어서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이 식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메모지를 봤습니다.
강릉 반찬, 주소, 가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저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엄마를 다시 힘들게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메모지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주웠습니다. 펼쳐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갈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면, 자격이 생기면,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야간 알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밝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모든 게 어두웠습니다. 지갑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강릉 반찬. 엄마.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엄마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갚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인생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장조림, 멸치볶음, 깻잎지, 된장. 손님들이 하나씩 담아갔습니다. 웃으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제 손으로 일하며 오후 3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마른 얼굴, 낡은 옷, 떨리는 손,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들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손님처럼. 아들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벽에 붙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방송 출연 사진, 손님들과 찍은 사진, 상장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혼자 하신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반찬을 건네주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때 버림받은 덕에 내 손으로 이뤘죠. 존댓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듯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금방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만 남았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또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3년 사이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날 일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이요? 칠순 잔치날이요. 엄마를 밀친 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을 발로 찬 벌은 돈이 아니라 세월이 갚게 돼 있어요. 제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 잃었어요. 회사도, 집도, 아내도.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해요. 고시원에 살고요. 라면 먹고 살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방송 봤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더라고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 없이도, 아니, 저 없어서 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먹고 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배고프면 먹어요. 밥은 굶으면 안 되니까. 아들이 도시락을 받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밥, 장조림, 계란말이, 김치.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손맛이에요.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울면서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돌아갈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 섰습니다.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천벌은 끝났어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밥은 새로 지으면 돼. 사람도 다시 살면 되고. 제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 구부정한 등. 하지만 저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저는 저대로. 석양이 가게를 물들였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내일도 손님이 올 것입니다. 또 밥을 지어야 합니다. 밥은 정성으로 짓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밖으로 나와 간판을 봤습니다. 반찬 정성으로 짓습니다. 석양 속에서 간판이 빛났습니다.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73살.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40년. 아들을 떠나보낸 지 3년.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밥은 새로 지으면 됩니다. 사람도 다시 살면 됩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또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저는 웃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